자, 조금 전 나온 속보죠. 스가 총리의 뒤를 이을 일본의 백대 총리는 과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전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이기도 하죠. 한일 관계 등 외교 정책 방향은 기존의 아베 스가 노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일단 나오고 있죠. 관련 내용 잠시 후에 저희가 짚어볼 거고요. 북한이 어제 새벽 쏜 미사일의 정체는 신형 무기 초고음속 미사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소식 신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맞춤형 종합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5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픽은요. 스가 가고 기시다 온다. 그리고 극초음속 화성 8형. 엿새째 요일죄다. 계륵이 된 언론중재법. 마지막은 일상이 거짓으로 꼽았습니다. 자, 첫 번째 픽 시작해 볼까요? 근데 이 정회원 분들이 국장이 언제 백신 맞으시는지 너무 궁금해하는데 백신이요? 예, 8월에 혹시 맞죠. 선임 조멘토가 진행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그래요? 정회원님들이 백신 맞으면 저 빠져야 다들 다 되는 거예요? 궁금하시고. 네, 복국장이 자리를 비우면 조멘토가 진행을 한다. 자, 그런데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선임이라고 연장자라고 물려받는 세상은 지났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다정의 최장수 멤버인 저나 요새 물오른 발제 신공을 선보이는 류 실장의 2파전이 아닐까 하고요. 도통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은근히 팬이 많은 박마커, 화제성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후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속보이자 가장 중요한 국제 뉴스라고 할 수 있는 새 일본 총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비유를 좀 들어본 건데요. 취임 1년여 만에 물러나는 스가 총리 후임 자리를 놓고 기시다와 고노, 다카이치와 노다 이렇게 네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기시다와 고노의 2파전 양상 속에 아베 총리를 등에 업은 극우파 다카이치가 추격조로 따라붙었습니다. はい、領土の意識というのを国内で高めると同時に日本の主張をしっかりと国際社会に発信をしていくということが大事だと思っております。従来から国際司法裁判所への提訴など何度か試みたことがありました。これ以上構造物を作らせない、そのための対応っていうのがものすごく重要だと考えております。 자, 오늘 오후 1시 1차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당 소속 국회의원 382표에 어제까지 취합한 당원표 113만 명의 표를 의원수 비율로 환산한 382표, 총 764표를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대중 인기도가 높은 고노 후보가 다소 우세할 거다, 이런 예측을 깨고 기시다가 256, 고노가 255, 기시다 후보가 한 표 차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두 후보 다 과반을 넘기진 못했죠. 자, 결국 승패는 국회의원 표 비중이 약 90%로 커지는 2차 결선 투표에서 갈렸습니다. 일본 정치판에선 여전히 파벌과 원로의 힘이 건재한데 기시다 후보, 소위 기시다파에 속하는 의원표에 아베 전 총리의 지원을 받는 다카이치가 연합전선을 꾸리면서 보수 진영의 표까지 싹 끌어왔습니다. 총 429표가 걸린 2차 결선에서 총 257표를 얻어 고노 후보를 87표 차로 물리치고 압승을 거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민당 총재직에 오른 기시다.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국회 표결을 거쳐서 일본의 백대 총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 과연 어떻게 될까요? 慰安婦問題は当時の軍の関与のもとに多数の女性の名誉と尊厳を深く傷つけた問題であり、かかる観点から日本政府は責任を痛感しています。 이번 발표를 통해 일본 정부와 함께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2015년 아베 정권의 외무상이던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에 직접 서명한 당사자입니다. 한일 관계 등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파로 분류되고요. 한국이 과거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계속해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로 출범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일본 내부적으로는 어떤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자, 일본에서는 결국 땡땡의 선택, 땡땡의 힘이 선거를 지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전 외상. 고노가 젊은 의원들의 표를 끌어모으며 급부상하자 다급해진 그는
アベノミクスによって企業収益 GDP と、多くの数字が上がった間違いなく経済は成長したと思っています。 아베의 아킬레스건인 모리토모 학원 스캔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이 땡땡의 정체는 아베였습니다. 스가 총리가 그랬듯이 아베 전 총리의 지지 없이는 누구도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없는 게 일본 정치의 현실이라고 하죠. 자민당 개혁을 앞세운 반아베 성향의 고노가 의원표에서 밀려 패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일본 정치가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은 극초음속 화성 8형입니다. 자, 어제 회의 시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요. 뭔가 이 시각 노스룸을 좀 다시 소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월 들어서 북한 관련 뉴스가 다시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북한이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의 정체, 극초음속 미사일이었습니다. 국방과학원이 어제 오전 자강도 용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인 화성 8형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 시험 결과 목적했던 모든 기술적 지표들이 설계상 요구를 만족했다. 네, 어제 우리 합참은 이 미사일의 정체에 대해서 비행거리나 속도, 고도 등이 그동안 북한이 발사했던 발사체와는 다르다, 분석이 더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처음 선보인 신형 무기입니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탄도미사일에 실려 발사됐다가 고도 30에서 70km에서 분리된 뒤에 성층권에서 코스를 바꿔가면서 활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속도는 마하 5 이상이라 요격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난 1월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개발을 지시했습니다. 가까운 기간 내에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를 개발 도입할 때 대한 과업,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시키며 핵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우리 합참은 지금은 개발 초기 단계로 실전 배치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미 연합 자산으로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에 직접 참석하지 않은 것도 아직은 이 시험 단계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의도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 이런 것들을 포석을 깔아놓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북한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대응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픽으로 가보겠습니다. 계륵된 언론중재법. 자, 어제 또다시 결렬된 언론중재법 논의, 이번엔 꼭 처리하겠다 다짐을 했지만 오늘 상황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늑대가 온다 이렇게 소리치는 양치기 소년이 떠오를 정도인데요. 잠시 헤어졌다가 3시 반에 다시 협의를 진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쟁점 그대로입니다. 의견을 좀 더 수렴한 다음 오늘 17시 오후 5시에 다시 만나서 언론중재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기는 어렵고요. 내일 19일 본회의를 오늘 본회의 개최 시간은 4시 협상이 있은 뒤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시 회의가 최종 회의입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 시작된 4시 회동도 최종인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개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에게 언론중재법 버리긴 아깝고 먹을 수는 없는 계륵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가 논의를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안건 상정해서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을 단독 처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본회의에 상정돼서 표결 처리하는 것이 국회법 원칙에 맞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 말대로 합의가 안 되면 표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을 훌쩍 넘는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과거에도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임대차 3법, 공수처법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번엔 눈 딱 감고 강행하지 못하는 걸까요? If this amendment is adopted with this kind of disproportionate punishment for being placed on the media, it will send a negative message to others around the world who are looking to Korea as a role model in this context of media freedom. 국내 언론과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국제사회, 유엔까지 언론중재법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충분히 검토하라라고 나섰죠. 따라서 강경 지지층만 믿고 밀어붙이기엔 민주당의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자, 4시 회동 속보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은 엿새째 요일 최다인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2,885명을 기록하면서 다시 크게 늘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화요일 기준 최다, 엿새째 요일별 최다 숫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숫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10월 연휴 기간과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이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다행히 치명률은 갈수록 줄고 있죠. 백신 덕분입니다. 1차 75.5%, 2차 48%의 접종률을 보이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 수는 9월 첫째 주 389명에서 넷째 주 32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렇게 확진자는 늘고 치명률은 줄고 정반대의 상황에 정부의 고심도 큰데요.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를 오는 금요일에 발표하는데 확진자 수만 보면 연장을 해야 합니다. 자, 한편으론 10월 말로 위드 코로나 도입 공언을 해놓은 상황이죠.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동량은 최소한으로 감소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방역 완화 시그널이 주어지면 국민들은 사실 더 먼저 움직여요. 맞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픽, 일상이 거짓입니다. 미국 트럼프 정부 당시에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스테퍼니 그리샴이 이제 질문받겠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출판했습니다. 말이 회고록이지 폭로에 가까운데요. 4년간 일상적인 거짓말이 마치 에어컨처럼 백악관에 침투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언론 노출을 꺼리던 멜라니아 여사에겐 라푼젤이라는 별명이 붙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에게 욕설 섞인 고함을 내지른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또 딸 이방카는 회의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 아빠라고 불러서 눈총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트럼프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그리샴이 돈을 벌기 위해 책을 썼다면서 슬슬 반격을 시작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뉴스픽 5였습니다.